네, 이번에 디파일러라는 코너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권 분야에서 오래 활동하면서 많은 이 사회적 약자들의 사연들을 접했고 사회적으로 알려내려고 애썼고 또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애썼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 사회적 약자들의 사연들, 스토리들은 많은 관심을 모으지 못했고 또 관심을 모으고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다고 해도 금세 잊혀지고 말거나 혹은 짧은 기간 동안에 흥미거리로 소비되는 그런 현실들을 많이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마주하면서 이런 어떤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인권 문제들 또 인권 침해 사건들을 좀 끝까지 파헤쳐보자.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긴 호흡으로 파헤쳐보는 기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언론이나 다른 미디어에서도 물론 뭐 시사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이런 사건 사고들을 많이 다루곤 하지만 끝까지 가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요. 한 걸음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그런 변화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일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기성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다루지 못하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 사건 이후의 뒷이야기,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점, 그리고 이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좀 담아봤으면 해서 이런 코너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작업이 되겠지만 조금씩, 한 걸음씩, 그리고 한 사람의 삶에라도 좀 도움이 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코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네, 첫 번째 사건은 백동현군 실종 사건입니다. 동현군은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인데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동기생들로부터 경제적인 착취를 당했고요. 또 학대를 당해왔습니다. 심지어는 이 고등학교 동기생들이 택배 물류회사에 동현이를 취업시켜서 일을 시키고 임금을 가로채는 일까지 벌였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나서도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또 원룸에 계속 머물게 하면서 사실상 감금하다시피 했었던 그런 사건이었고요. 억대 금융사기에 이용하면서 본인들은 정작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얻었던 지적장애인 대상 파렴치한 학대 사건입니다. 동현이는 이혼 가정에서 자라왔고요.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모로부터는 독립된 상태여서 더 이 가해자들로부터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런 상태에서 연락이 두절되니까 이 부모님들이 동현이를 실종 신고를 했는데 1년이나 찾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아버지가 경찰에, 언론에 제보하게 되면서 찾게 된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 사건을 저희가 알게 된 거는 이제 SBS 방송에서 도움을 요청해 왔어. 이런 사례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좀 자문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 뵙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다. 뭐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방송하고는 이제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동현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법률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공익권센터에서 공익사건으로 할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해서 이 사건은 충분히 공익성이 있다.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건으로 보이니 공익사건을 진행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한번 이제 면담을 해서 사건 방향에 대해서 담당 변호사님들이랑 논의를 했고 그 다음에 동현이를 찾고 나서 동현이하고 아버지가 같이 저희 회사에 오셔서 동현이 얼굴도 좀 보고 이제 앞으로 뭘 어떻게 하자 그런 얘기도 좀 했었고 저희 D라이트에서 이 고소장을 추가로 작성해서 대리인 선임계를 내고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을 했습니다. 동현이는 2003년생이고요. 지적장애가 있습니다. 지적장애는 말 그대로 지적인 능력이 지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장애를 의미하는데요. 지적장애는 과거에는 이제 등급제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1급, 2급, 3급이 있었고요. 지적장애 1급이 가장 장애가 중한 장애였어요. 그 지능지수, IQ라고 하죠. 지능지수가 30 미만인 경우를 이제 지적장애 1급이라고 했고 동현이는 과거에 지적장애 2급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지적장애 2급은 말씀드렸다시피 지능지수가 30부터 50 사이를 지적장애 2급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장애가 중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동현이의 장애 정도를 알아보면은 기본적인 의사소통이나 사회생활, 대인관계가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글도 읽을 수 있고 한데 좀 복잡한 사고를 한다든지 좀 어려운 판단이나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금융거래라던가 또 뭐 부동산을 계약한다거나 대출을 받는다거나 약간 이런 복잡한 지적 능력이 요구되는 활동들은 동현이는 하기가 어려웠던 상태고요. 그리고 동현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교를 졸업했거든요. 일반 학교를 졸업하고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하는 이런 지적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는 특히 경제범죄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인물 관계도인데요. 아무튼 뭐 주범이 있고 이모 씨라고 하는 주범이 있고요.
가명인데 뭐 A씨라고 칭할까요? 근데 이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가장 악랄한 동급생인데 학창 시절에도 동현이를 착취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뭐 A, B, C 한 3명 정도가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이제 동현이하고 같이 머물면서 실질적으로 동현이를 감시한 사람인데 저는 처음에는 이제 이 CC도 장애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래서 동현이하고 이 CC가 원룸에서 같이 머물면서 이 CC는 동현이를 실질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고요. 그리고 들어보면 본인은 하루 3끼를 먹으면서 동현이는 하루에 한 끼를 줬다. 그러니까 아침은 건너뛰고 점심 한 끼를 줬다는 거예요. 이 젊은 남성이 한 끼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걸 안 주니까 물을 막 들켰다고 하는데 물을 마시면 또 배에서 이 꾸르륵꾸르륵 소리가 난다고 해서 이 씨는 물도 못 마시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동현이한테 뭐가 제일 힘들었냐라고 물어보면 나가지 못했던 거, 갇혀 있어서 외출을 못했던 것이 가장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모 A 이 주범인데 이 사람이 방송에 나왔지만 되게 악랄하더라고요. 거짓말을 정말 끊임없이 치고요. 이 고등학교 시절에도 물류센터라고 하죠. 물류센터로 일을 하게 하고 그 돈을 다 가로챈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뭐 한 5,000원 뭐 이렇게 용돈을 줬다고 하죠. 사실은 성인도 아니고 고3 학생 10대인데 이런 악랄한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인 거고 드러나는 사실들은 이 A가 동현이를 차를 태워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가 옛날에 살았던 그 집 주변에서 ATM기 이용해가지고 이제 돈 인출하고 동현이 돈 인출하고 뭐 그런 일들이 계속 나오고 결국은 이 형사 사건을 통해서 이 A가 얼마나 좀 중하게 처벌되느냐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대출 사기를 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동현이 명의로 1억 정도를 받았다고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가해자들이 이 동현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가로채는 그런 수법을 썼고요. 그리고 동현이를 장기간 이제 데리고 있으면서 거의 가둬놓다시피 했기 때문에 동현이에게 필요한 어떤 생활비라든지 식비 같은 것들은 이 대출금 1억에서 용돈처럼 줬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상 내 이름으로 빌린 내 돈에서 용돈을 받아 쓰는 형국인데 동현이는 그마저도 되게 고마워하면서 받았다고 하죠. 그 휴대폰을 이용해서 명의도용을 많이 당해요. 지적장애인들이 휴대폰 명의도용 피해를 많이 당하는데 동현이 이름으로는 무려 16개의 휴대폰이 개통돼 있었다고 하고요.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소액 결제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1억 원대 초반 정도의 피해 금액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어요. 휴대폰으로. 그냥 옆에 이제 있는 거죠. 이렇게 동현이가 있으면은 옆에 이런 범인이 있고 사실 얘가 이 휴대폰을 가져가가지고 다 하면서 이제 본인 인증이 필요하거나 할 때 동현이한테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이게 뭐다라고 설명을 했는지 동현이가 이해했는지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 돈은 본인이 가로챘고 그리고 그 돈에서 동현이 생활비로도 충당했고 뭐 이런 상황들이 상세하게 소명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족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그 수많은 고지서가 있고 대출금에 대한 걱정이 크고 동현이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워낙에 덩어리가 크잖아. 1억이니까 서민들이 1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이 동현이 아버지도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만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자기한테 좀만 잘해줘도 이렇게 마음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현이 같은 경우에도 이 사실은 가해자고 굉장히 나쁜 사람들 친구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의지하고 심적으로 의지하고 따라다니고 했던 거죠. 지적장애인들이 그래서 그런 범죄에 많이 노출이 되는 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쉽게 이용당하고 속아 넘어가고 또 마음을 주고 본인은 진심으로 뭔가 대했는데 상대방은 나를 이용하고 이런 범죄들에 많이 이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가해자들이 동현이의 그런 심리적으로 어떤 외로워하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을 잘 따르는 점을 악용해서 유인을 한 거죠. 동현이는 과거에 고등학교 시절부터 착취했었던 그 동기생들이 다시 접근해가지고 어딘가로 데려갑니다. 어딘가로 데려가는 행위 자체는 약취나 유인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범죄예요. 더군다나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특히 지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이렇게 유인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인신매매라는 범죄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런 되게 중대한 범죄고 인신매매라는 말 자체만 들어도 굉장히 이제 경각심이 들 정도로 좀 그 중대한 범죄인 건데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자유를 빼앗았어요. 그래서 원룸에 기거하게 만들면서 사실 밖에 거의 안 나가는 삶을 거의 1년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뭐 하루에 밥도 한 끼 정도만 줬다고 하고, 그래서 구출 당시의 동현이의 모습은 정말 TV에도 나왔는데 장발에 머리를 뭐 기르고 싶어서 기른 게 아니라 안 깎아서 관리를 안 해서 이렇게 막 산발이 된 머리에, 그리고 체중도 이렇게 실종되기 전보다 16kg 정도가 줄었다고 하고, 얼핏 보기에도 전혀 관리나 어떤 돌봄이 제공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한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해서 감금했다라는 거고, 그거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사람을 물건으로 취급했다라거나 혹은 사람을 돈으로 본 거죠. 인간 이하로 대했다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인격권을, 한 사람의 인격권을 굉장히 말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다른 범죄보다도 이 지적장애인 대상의 착취나 또 약취, 유인 뭐 이런 범죄들이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사가 돼서 처벌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해서 이 사건에서는 사실 감금이 인정될 거냐가 쟁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판단하기에 따라서 수월하게 인정될 수도 있고요. 또 쟁점이 되고 다툼이 있을 여지가 있고, 뭐 약취 또는 뭐 유인에 좀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유인을 했는데 경제적 목적으로, 그래서 어떤 착취 목적으로 유인한 거기 때문에 영리 유인죄가 인정될 거냐, 이것도 굉장히 형량이 높은 중대 범죄입니다. 뭐 이런 감금이나 영리 유인이 인정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거고요. 인사적으로는 동현이가 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쟁점이 될 겁니다. 대출금 채무로부터 완전 자유롭게 벗어나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고, 또 이거는 중요한 게 형사사건이랑 되게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형사에서 가해자에게 유죄가 인정돼야 민사에서도 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좀 수월하게 입증이 될 거고요. 저는 이제 피해 회복, 이 부분은 사실은 경찰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좀 더 챙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법무법인에서 또 직접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사회적 자원을 좀 연결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든지, 그래도 심리적인 어떤 트라우마나 치료가 필요하진 않은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안전망이죠. 앞으로 이런 일을 또 겪지 않기 위해서 공적 체계에서는 어떤 것들이 연결돼야 될지, 그 다음에 어떤 개인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서 또 해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 하는데 뭐 경찰 수사 관계자들도 이런저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동현이를 최초 실종 신고한 게 22년 10월이었어요. 이때는 찾았어요.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해서 찾았고요. 경찰이 직접 동현이를 만나봤는데 동현이가 본인이 원해서 가출을 한 거고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최초 실종 신고를 했는데 실제 영상 통화까지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장애가 있지만 성인이고 본인이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이제 반응을 했고요. 어머니도 사실은 이혼 상태였기 때문에 동현이를 직접 돌보고 있지 않았고, 또 동현이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고 있는 상태였고, 영상 통화 연결을 해서 그런 말을 동현이가 직접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은 종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 아주 연락이 두절된 거죠. 그리고 이 어머니도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재차 실종 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때는 휴대폰 위치 추적을 했을 때 휴대폰이 아예 끊겨 있었다고 해요. 휴대폰을 가지고 사실은 사람을 찾는 건데 휴대폰 위치 추적이 안 되니까 경찰에서도 찾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이 흘러가는데 결국은 이 사건이 방송을 타게 된 게 고지서, 요금 고지서가 계속 날아오는 거예요. 뭐 대출금에 대한 어떤 뭐 갚으라는 독촉장부터 해서 뭐 휴대폰 요금에 대한 고지서 같은 것들이 계속 날아오니까 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무슨 일인가 당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어디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대출금에 대한 어떤 독촉장 같은 게 오니까 얘가 대출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런 대출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분명히 어딘가로 끌려가가지고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눈치를 채신 거죠. 그리고 이런 대출 같은 것이 시행됐다고 하니까 분명히 대출금을 받아서 이 동현의 계좌로 갔을 거고, 그 다음에 분명히 가해자 계좌로 출금됐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금융거래라든지 휴대폰 개통에 대한 내역을 조회해보면 가해자를 특정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으니까 동현이를 찾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이 경찰에서는 반응이 실종 신고가 됐기 때문에 이런 개인 정보들은 기본적으로 경찰이라고 해도 영장 없이 조회해볼 수는 없다, 실종 신고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영장을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못 찾는 상황이 정말 1년 가까이 계속 됐었는데, 그리고 나서 결국은 하다못해 이 동현이 아버지가 방송에 제보를 했잖아요. 그리고 방송에서 그 상영이 결정되니까
1년 넘게 찾지 못했던 동현이가 단 5일 만에 등장을 합니다. 경찰에서 팀을 꾸려가지고 신속하게 수색을 했는데 영장 없이는 조회도 못 해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5일 만에 찾은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이 방송의 힘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경찰에서 이런 약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뭐 되게 노력했다기보다는 그 방송에 나가게 되면은 경찰이 사회적으로 많이 지탄을 받을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무리가 이슈가 되는 그런 사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필요한 거죠, 당연히. 저는 사실 이 최초 실종 신고 때도 본인이 원치 않는다라고 말을 한 건 사실이지만 장애인들이 사실 가해자하고 같은 공간에 있어. 옆에 그 동현이를 약취 유인했던 그 동급생들이 있으면 본인 의사로 돌아가겠다라거나 뭐 도와달라거나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동현이의 말만 듣고 더 이상 이 사건을 진행하지 않았던 것도 과연 적절했느냐. 분명히 착취의 의심이 있었다고 하면 경찰이 인지해서 수사를 좀 더 해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진술조사 같은 거 면담을 좀 더 심층적으로 했다거나 또 분리된 공간에서 부모님과 직접 대면하게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면 어쨌든 찾았으니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감금당했다고 하는 거는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 트라우마 같은 것들도 엄청날 거고 두고두고 앞으로의 삶에도 계속 지장이 될 수 있는 문제여서 조금 더 이런 약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코너에는 실제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고 계신 저희 디라이트의 변호사님을 모시고 실제 법적인 쟁점이나 수사 재판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법적인 쟁점에 대해서 좀 파헤쳐보고 반대로 어떤 동현이나 또 발달장애인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머리를 맞대서 논의하고 상의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모tor을 받고 우리를 반대하는 거죠. 준우이가 변동된 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직 훈련권은 그 이력에 따로 별도에 있는데 고무고시에서 아직 뭐 스페셜하진 않은데 그래도 이 피해자 신분이어야 돼요, 오롯이.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런 그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지원과 가족을 같이 지원하는 지원자들이라고 해서 뭐 지역에서 장애당한